네, 안녕하세요. 양국백자박물관 관장 정두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구에서 나고 자라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양구에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강원도에서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마치고 군생활도 강원도에서 한 강원도 오리지널 후발입니다. 그리고 전공을 찾아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우연히 시작했던 것이 박물관에 근무를 시작했던 거고, 먼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 되면 박물관에서 근무한 지 20년 됐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작업도 놓지 않고 작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서 꽤 많은 개인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정말 힘센 튼튼한 우리 사무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춘천에 또 펼쳐주셔서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관장님 본인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구백자박물관이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양구백자박물관은 어떤 걸 전시하고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 박물관은 2006년 6월 27일 날 개관했고요. 저는 5월 15일 날 임용이 됐습니다. 임용되고 한 달 조금 넘어서 바로 이제 개관을 했는데요. 그 전에 처음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양구 출신의 기자분이 한 분 계시고, 그분이 양구백자를 한 50여 점 정도를 수집을 해서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신 임경순 군수님과 절친으로 친구처럼 지내셨던 분이고, 그래서 두 분이 가까이 지내셨었는데 수집하신 분이 양구로 유물을 기증해 주시면 그 군수님께서는 양구에 박물관을 지어주겠다, 이런 동기로 시작이 되어서 박물관이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6월 27일에 개관을 했었고, 그때만 해도 사실 작은 전시실에 멀쩡한 유물은커녕 이제 깨진 유물까지 다 포함해서 겨우 전시실을 메울 정도의 박물관으로 저희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제 근무를 시작하면서 유물도 열악하고 또 가지고 있는 환경도 지리적인 것들, 교통, 환경 모든 것들이 이제 열악해서 초점을 맞춘 것은 양구백터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박물관의 전시 운영보다는 체험 위주로 운영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적중해서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었고, 그리고 꾸준히 국비나 도비나 이런 사업들을 따서 계속 확장을 거듭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제가 어느 기사에서 어제 조금 본 기사가 있는데 월간도에 나왔던 글 같아요. 근데 내가 문을 열면 오픈이고 내가 문을 닫으면 미술관이 문을 닫는 날이다. 그래서 8년 동안 혼자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건가요? 8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물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 자체가 어떤 체계나 이런 조직을 갖추고서 시작이 된 박물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제대로 배치하고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나만을 뽑고서 박물관을 개관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하면 문을 따기 때문에 개관인 것이고, 제가 군청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잠시 휴관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그 상황은 한 6개월 정도 지속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6개월 후에 첫 직원을 이제 받게 되죠. 지금은 한 10명의 박물관 직원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 6, 7분 해서 한 15, 16명 정도가 양구백자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이 다 가보셨죠? 네, 이게 되게 첩첩산중에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곳에 있는데 막상 도착을 하면 되게 가슴 설레는
풍랑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온전히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뭐 도자의 마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인데 저희 옆에 문구를 보면 양구는 조선 백자의 시원지고 양구 백토는 조선 백자의 중심입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관장님이 하신 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사실 이 문장을 보면 전국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마을에서는 저 정두섭이 진짜 못된 놈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 문장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아주 지극히 학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만들어내는데 걸린 시간은 2006년도에 근무를 시작해서 2011년 정도에 제가 저 문장을 완성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근거는 이런 겁니다. 조선백자의 시원. 사실 이제 이야기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양구백자가 고려 말부터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이성계가 1392년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오르기 1년 전인 1391년에 양구에서 양구백토로 자기를 빚고 그 자기의 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빌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금강산 월출봉에 묻어두고 1년 뒤에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묻어두었던 백자를 1932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죠. 강원도청에서 금강산에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는 방화선 공사를 하다가 그 묻어두었던 백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견된 백자를 살펴보니 제작된 연도 그리고 이성계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자기를 직접 제작했던 방산 사기장 심룡이라는 명문이 이제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작된 연도는 대명 홍무 24년 해가지고 중국의 연호죠. 그 연호 때문에 1391년에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1467년에 경기도 광주에 분원이라는 곳이 설치가 됩니다. 그 분원은 임금의 밥상을 책임지던 사홍원이라는 관청에서 식기만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한 국가 도자기 공장입니다. 근데 그 분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요, 그 중앙 관청에서 궁궐에서 여러 지역에 전국에 있는 도기수와 자기소에서 좋은 자기와 도기를 제작해서 공납을 받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공납되었던 거의 모든 도자기들은 백자로 제작을 해서 공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청자기로 제작을 해서 공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양구에서는 백자로 제작을 해서 공납을 해요. 근데 그 백자 편들이 이제 양구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제껏 이제 확인된 백자 편들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게 태조 다음에는 이제 정종인데 정종이 상왕이 되었을 때 상왕부가 공안부라는 관청입니다. 이 공안부에서 사용했던 그릇을 양구에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손님들을 접대하던 관청이 있습니다. 예빈시라는 관청인데 이 예빈시에서 사용했던 그릇도 양구 지역에서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궁궐에서 여러 관청에 물품을 공급했던 장흥부라는 관청이 있어요. 지금의 기재부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관청인데 이 장흥부에서 사용했던 그릇도 양구 지역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홍원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선서라는 관청이 있는데요. 이 사선서에서 사용했던 그릇도 양구 지역에서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납백자를 제작을 해서 중앙에 이제 공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종대왕이 1397년생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태어났을 때 세종대왕의 태를 장태하였던 항아리도 양구 지역에서 제작이 되었다는 것에 학자들이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계 발원백자, 공납백자, 그리고 세종대왕의 태항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역사적인 상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조선백자의 시원이 양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구백토는 조선백자의 중심이다.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양구에서는 그 이성계 발원백자가 제작했던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분원이 해체되고 나서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거의 600년 동안 백자 양구 지역에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양구 백토는
그 분원이 설치가 돼서 분원이 민영화가 되고 완전히 해체가 될 때까지 거의 한 400년 이상 분원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분원에서 사용했던 주종의 원료 상당히 여러 지역의 원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압축을 해보면 딱 세 지역의 흙이거든요. 양구, 진주, 곤양 이 세 지역의 흙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임금의 자기를 만들고 궁궐에서 사용했던 자기를 만든 가장 중심 원료예요. 그래서 양구 지역에서는 600년 동안 지역 서민들이 사용하는 자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였었고 그 중앙관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백자의 또 가장 중심 원료였기 때문에 양구의 근원 조선백자의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 주셨던 모든 증거 자료들은 저 전시에 전시되어 있고요. 저기는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저거 각색해서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지만 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양구백자박물관의 전경이에요. 뭐 일부를 제가 넣긴 했지만 뭐 저렇게 중앙에 뭐 이렇게 정원도 있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도자를 고요히 느낄 수 있는 분위기니까 뭐 가을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서 전시도 보시고 주변 풍경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이번에 진행을 할 때 제가 주로 질문들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세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양구백자박물관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많은 도자기 작품들도 유물들도 있었지만 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름이 남겨져 있는 것들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저는 회화를 전공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뭐 짧은 지식에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화가 김홍도, 뭐 신윤복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누가 있냐고. 도자기는 누가 이렇게 계보를 이어나오나요? 했을 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2, 3평 정도 일본으로 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백자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처음에 잡았어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아침에 미리 드렸으니까 준비해 갖고 오셨죠? 대답은? 죄송합니다. 안 봤어요. 네, 뭐 워낙 강의 많이 하시니까 사기장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었는지 주로 하는 일이 어떻게 왜 이번 사기장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주 업무는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엄청 딱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그럼 이야기는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그 사실 이제 아침에 이제 국장님 보내주신 질문 상당히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이제 하나만 수정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도공이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공이라는 단어를 사기장으로 좀 바꾸자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도공이라는 건 사실 이제 도기, 도공, 도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도공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청자와 백자는 사기로 지칭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사기장으로 바꿔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옛날에 사기장들은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구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역에서 자기를 만들던 사기장과 분원에서 자기를 만들던 사기장 이제 이렇게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사기를 만들던 자기를 만들던 사기장들은 모든 것들을 아마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산에 가서 흙도 채굴을 하고 그 흙을 분쇄를 해서 수비를 하고, 수비라는 건 이제 흙을 쓸 수 있게 이제 물에 풀어서 이제 고운 흙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성형하고 초벌구이를 하고 또는 초벌구이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약을 바르게 되는데, 그 유약은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의 아궁이에서 타고난 그 재를 이제 수비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유약을 바르고, 그리고 가마에 넣어서 불을 떼고, 그리고 아마도 모르긴 해도 내다 파는 것까지도 심하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좋은 상품이었다라고 하면 사러 왔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했던 것이 이제 지역의 사기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소, 도기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특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최소한의 어떤 업무 분장들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이제 군원의 백자를 만들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업무 분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형하는 사람은 성형을 하고, 국가하는 사람은 붓만 깎고, 유학하는 사람은 유학만 바르고, 초벌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은 중앙에 화원들이 나와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자기들이 제대로 구워졌는지 안 구워졌는지 감별을 해서 깨는 파기장까지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엄청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군원의 사기장이다. 일단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느꼈지만 어느 관람객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림은 딱 사람 걸러서 보잖아요. 보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이런 도자기는 실생활에서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술작품인 것 같아서 좋다. 그래서 나는 예술작품을 하나 구매하겠다는 하나를 구매해 가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예전에는 사기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이렇게 분업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들었고요. 그렇다면 양구에 왜 사기장들이 모여왔고 그 양구에 50개 정도 넘는 도자터가 있잖아요. 그게 왜 있게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는 아니고 길게 얘기해야 것 같아요. 양구에서 뜬금없이 백자가 제작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청자가 제작이 되고 여말서초에 분청이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백자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그 도자의 그 제작 순서가 일반적인데, 양구는 그냥 백자가 여말서초에 그냥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교통이 오지 첩첩산중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당시에는 첩첩산중의 오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이라는 최대의 성지를 가기 위한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또 첩첩산중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애매한 곳이 양구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수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구에서 어쨌든 뜬금없이 어떤 그 청자나 분청의 흔적이 없이 바로 백자가 제작이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도자사 전체적인 것을 살펴봐야 좀 해석이 되는데요. 1350년경까지만 해도 전라남도 강진 일대에서 그 청자를 제작합니다. 공납청자를. 이제 이 공납청자를 제작하던 것을 우리가 군원처럼 관요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사실 관요는 아닙니다. 공납청자를 제작했던 공납자기소, 사기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이제 그 관요는 아닙니다. 공납자기를 만들던 곳인데, 거기서 1350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제 일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큰 거는 외구들이 자주 침입을 해서 죽이고 때리고 부시고 이럽니다. 자꾸 뺏어가고 뭐 이래요. 물리적인 그 외압들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또 공납 위주의 그 청자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적인 수요들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뭐 뺏어갈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고 이런 사적인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리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그 해안가 일대에 그 청자를 제작했던 사기장들이 내용으로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쭉쭉쭉 들어가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적당한 자리에 자기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곳에서 정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다 잘 아시는 이제 분청사기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기장들 중에 일부가 양구에서도 자기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찾았었을 것이고요. 그런 자기를 만들던 원료를 찾다가 보니 백자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청자를 제작했던 사람들은 오롯이 청자만 제작하진 않습니다. 백자토도 썼고요. 뭐 상감도 했었고요. 그리고 백자토만을 가지고도 작업도 합니다. 다만 이제 청자유를 바르겠죠. 그래서 백자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부안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서는 청자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양구에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백자토가 많으니까 그 흙을 이용해서 처음 자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자의 제작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기장들이 양구에 정착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저의 이제 견해입니다. 그럼 양구에 백토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곳곳이 이제 흩어져서 다니다가 이제 지역에서 원료를 찾다가 이제 그 원료들을 찾은 걸로 보이죠. 누군가가 소문을 내서 오라고 했었을 수도 있겠죠. 하얀 게 있으니 와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삶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시에 사기장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양구에 도예가들이 많잖아요. 도예가들하고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자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뭐 완전 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민은 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양인 정도의 신분의 사람들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아니었을 거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선택했던 이유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양구에 정착하고 작업을 하러 오신 분들은 또 내용은 또 많이 다르겠죠. 뭐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학에서 예술이라는 것들을 갖다 학업을 하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성향들을 예술로 접합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거나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단순히 생업을 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본인의 의지를, 생각을 담은 작가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많이 다르지 않을까. 어쨌든 모이게 된 이유는 백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백토의 다양한 사람들의 자기의 각자의 상황이나 그다음에 시대가 주는 어떤 역할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양구 지역으로 모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장에게 궁금한 게 있는데, 작가셨잖아요. 네? 작가로서의 길이 있고 관장이라는 길은 지극히 행정적인 길일 수가 있어요. 작가 뭐 두 가지 역할을 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작가 생활을 하고 싶어서 박물관이 지어진대요. 그것도 백자박물관이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박물관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 박물관에 들어가고 싶었었고, 도자기 전문 박물관이니까 그 박물관에 모든 시설이 있을 거고 여건들이 갖춰질 수 있을 테니 그곳에 가면 내가 편히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박물관을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물론 이제 그 생각들은 완전히 이제 점점점 바뀌었겠죠.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의 일이고 작품이 9대 1이었던 것이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겠죠. 역으로 9대 1로 바뀌었겠죠. 처음에 제가 모르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제가 경험을 하고 박물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 큐레이팅 업무도 들어가서 그냥 어딘가에서 배워서 하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깨지면서 스스로 부딪히면서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그 행정 일들이 이제 많이 커지긴 했지만 그 작가 생활을 놓고 싶지 않아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2002년도에 춘천 미술관에서 제가 첫 번째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지금 개인전 25회 했습니다. 한 해도 놓지 않고 거의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작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했더니 사실 이제 저희 박물관도 이제 보다 전문 박물관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오세요. 명장님들, 문화재님들, 또는 뭐 도자산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사실 많이 휘둘릴 수 있거든요. 덜 휘둘립니다. 그런 장점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네요. 다 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양구백자박물관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처음 이제 설립을 하셨던 저는 이 임경순 군수께서 참 좋은 선택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두 군수님을 이제 어쨌든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이제 그 박물관을 세워주셨고 예를 들어서 6월 27일 날 개관을 하시고요. 말일자로 그만두셨어요. 상선해가지고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창봉 군수님이 오셨는데 그만두시기 3일 전에 개관을 하신 거예요. 막 땡겨서. 그리고 전창봉 군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사실 그 두 군수님은 그분들한테 가서 일리지 마세요. 상당히 세신 분들이잖아요. 세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전창훈 군수님 계실 때 또 12년 동안 어찌됐든 소소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박물관을 이제 발전시켜 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두 분의 영향이 저는 일단 좀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처음 2006년도에 박물관에 들어왔을 때 어렸었고요. 그리고 꽤 많은 지역의 선배들이 그때만 해도 저는 뭐 이렇게 타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타협이 없고 막 대들고 전투적으로 했었어도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오냐 하면서 이렇게 봐주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선배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직원들 얘기는 안 하세요? 직원은 뭐 나중 얘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섹션의 레지던시 작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레지던시가 왜 두 개의 섹션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작가들이 있는데 지금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작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거기에서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세 파트로 나뉘는 게 이제 답인 거고요. 이제 하나는 양구백자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움직이고 있는 연구소인데 사실 이것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 레지던시 공간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양구백자연구소는 그 기본적으로 흙에 대한 실험이나 유약에 대한 실험들, 그러니까 양구 벡터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알차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실험이나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개인 작업들을 좀 진행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는 사실은 얼마 전에 지은 공예청작 스튜디오라고 해서 젊은 작가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그 공간 때문에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그 공예청작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의 그 소멸기금을 가지고 한 26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은 공간인데 약 6명 정도의 작가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작 스튜디오를 지을 때 젊은 작가들을 우선해서 뽑게끔 사업 계획서를 썼고 공모전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뽑혀야 되는 거잖아요. 뽑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뽑힐 수 있게 심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풀었던 거는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체적인 것들,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양구에 오면 젊어진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그 단어를, 그 문장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양구에 되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작업을 하고 젊음이 있는 도자기 많은 그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젊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공예청작 스튜디오 공모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 단어를 이제 젊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작가들을 이제 오게끔 했고 그리고 그 젊은 작가들을 오게끔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다른 장르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도자기라는 장르는 내가 전공을 했다고 해서 그냥 탁 나와서 작업해야지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기자재들이 필요해요. 전기물레라든지
뭐 가마라든지 그다음에 공간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이거를 다 갖추려고 하면 최소 몇 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냥 대학 4년 내내 대학원 2년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부모가 벌어놓은 돈 이렇게 끌어다가 썼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심하면 억대의 돈들을 가지고서 공방 창업하고 뭐 이러다가 잘 되면 사실 다행인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아먹습니다. 또는 그냥 전전긍긍 그냥 꾸역꾸역한데 나이 40대고 50대고 이러면 그만두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딱 전공을 하고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나 또는 계속 하고 싶은 친구들한테 기본적으로 여기서 작업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서 인큐베이팅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자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고, 지금 이제 6명 중에 4명은 젊은 작가들, 2명은 해외 작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공간들은 이제 그 벡터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그 사업할 때 작가동, 레지던시동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었고, 거기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제 작가들을 모집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레지던시 작가들은 사실 인큐베이팅이 맞거든요. 다른 파트도 레지던시는 인큐베이팅을 해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길을 열어주는지 그런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레지던시가 맞고, 춘천에 있는 레지던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작가나 뭐 외부 작가와 함께 교류하면서 좀 견문을 넓히고 예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곳이 레지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면은 박물관과 작가들이 함께 뭐 협업하거나 창작할 때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지 그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사실 개인 작업들을 가장 열심히 해주는 것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본인의 작업들을 열심히 해주시고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희 박물관과 레지던시 공간들이 유명해질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큐베이팅의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사실 이제 그 레지던시를 진행을 하면서 이 작가분들이 양구에서 작업을 하면서 양구라는 곳이 양구 백자박물관이 있고 백도마을이 있고 내가 작업을 하는 곳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속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는 그럴만하죠. 인구 유입을 생각하고 계시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네, 이게 저희가 질문 세 파트인데 이 질문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저는 조금 남다르더라고요, 사기장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연주를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질문을 듣고 이거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하고 콘트라베이스라는 중후한 음을 내는 그런 악기로 이 사람들에 대한 곡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박시연 콘트라베이스 연주분인데 클래식, 재즈, 탱고, 국악 등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연주하는 올라운더 콘트라베이스트 박시연은 현재 코리아 콘서트 오케스트라 수석이시고 서울 그랜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참빛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및 W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수석 부수석으로 소속돼 있으십니다. 서울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에서 콘트라베이스 파트 수석 연주자로 초빙되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두 곡을 연주해 주실 건데 첫 번째 곡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그런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묵직한 부분들을 잘 연주해 주신 우리 박시연 연주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원장님? 좋았습니다. 죽으신 거 아니죠? 다음은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백토 그 가치에 대해 그리고 양구백자박물관의 꿈에 대해라는 주제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질문했는데요. 아까 양구백토의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그 백토가 현재 그리고 미래 양구백토가 도자 예술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거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백토라는 그 물질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백자토라고 하는 것은요, 흙 자체가 철분이 없어서 하얀 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흙 속에 철분이 1% 이하 함유되어 있는 것을 좋은 백자 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분이 2% 3% 이상 함유되어 있는 흙으로 작업을 했을 때 청자나 부청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분이 1%에서 2% 함유되어 있는 흙으로 작업을 했을 때 결과물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료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육안으로 사실 이전에는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자들께서 발굴했을 때 육안으로 느껴지는 색을 가지고 뭐 청자, 백자, 부청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놨는데요. 극단적으로 이제 그 옛날의 문제점들이 뭐냐면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성형을 하고 맑은 유약으로 유약을 발라서 그 불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회색의 색깔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고학하시는 분들이 그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작업을 했는데 철분이 2% 3% 이상 하면 저는 청자나 부청자를 만들 수 있는 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색빛이 나요. 그럼 회백자로 구분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하여간 백자토는요 화강암이 풍화가 돼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화강암이 오랜 시간 동안 열, 수분, 압력에 의한 풍화로 지속이 되다가 그 열에 의한, 물에 의한, 압력에 의한 풍화가 진행이 되면서 화강암 속에 있는 철분이 밀려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면서 이 화강암은 장석이라는 돌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장석이 또 계속해서 풍화가 되면 도석이라는 돌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도석이 또 계속 풍화가 되면서 잘게 쪼개져서 이제 백자토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잘게 쪼개지면서 고운 입자들이 떠내려가서 강이나 바다나 개울로 퇴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2차 점토, 퇴적 점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풍화가 되는 것은 이제 1차 점토, 자유 점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1차 점토하고 2차 점토의 차이점은 2차 점토는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오염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흰빛을 내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점성이나 이런 것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순도가 높은 흙들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1차 점토가 순도가 높은 겁니다. 양구백토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1차 점토예요. 그래서 이제 하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원에서 이제 사용됐던 흙들은 여러 지역의 흙들이 사용이 되는데 양구, 진주, 곤양 세 지역의 흙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세 지역의 흙은 명칭이 다 달라요. 양구는 백토, 진주는 백점토, 곤양은 수울토. 조선시대는 흙을 여러 종류로 구분을 해서 썼습니다. 백토, 백점토, 수토, 수울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썼어요. 근데 그 명칭에 대한 구분들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걸 숙제로 이제 평생 풀어가려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없어요. 근데 하여간 양구의 백토는 제 생각에는 흰 살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요. 진주 백점토는 이게 불 속에 들어가면요 1200도, 심하면 1300도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론상 젤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해지는 거예요. 불에 견디지 못하면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 속에서 버텨주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주 백점토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기라는 것은 유약을 발랐었잖아요. 겉에 유약을 바를 때
이 백토나 백점토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야지 유약이 되겠죠. 그걸 이제 수을토나 수을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곤양 지역의 흙들을 수을토라고 불렀고 그 흙이 이제 발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세 지역의 흙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흙들이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우수한 원료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좋은 원료라고 얘기를 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지금 시대에 있어서의 백자토는 하얗고 고온이고 투광성이 있고 뭐 이런 백토들을 이제 좋은 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 좋았다고 평가받았던 양구 백토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 시대의 그 작가들이 원하는 좋은 우수한 원료는 사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흙들은 양구 백토는 역사 속의 우수한 원료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작가들이 사용하는 원료의 선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외국의 흙들, 좋은 흙들, 너도나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쓰는 그 원료들을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얼마 전에 쓰지 못하게 돼서 국내 도예가들한테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됐던 이제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나도 다 쓰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재료예요, 이 재료는. 그런데 100사람이 다 이 흙을 쓰고 단 한 사람이 저는 양백토를 써요. 이건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그 형태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만의 흙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 더더군다나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원료들을 찾아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수함이라는 것은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재료가 우수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얗다라고 해서 우수한 것이 아니라 철점이 있고 거칠고 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잘 쓰면 그 원료는 우수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백토에 대한 미래는 이제 흙에 대한 실험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백색도나 뭐 이런 것들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료들을 가져다 여러 가지에 쓸 수 있는 흙을 양구해서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원료는 또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원료를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생각하는 건 무슨 말인가요? 외부 작가들은 쓸 수 없다는 건가요? 뭐 이제 그 불만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요. 그 뭐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인구 유입이나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입책 쓰고 싶으면 뭐세요? 뭐 이런 농담 아닙니다. 그러면 양구에 네. 작업을 하면 네. 흙을 내가 원하는 마음껏 쓸 수 있나요? 유상으로. 유상으로는 마음껏 쓸 수 있나요? 제한된.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생산량 자체가 적은 흙들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구에서 나오는 흙이 양구의 흙일 수 있고, 양구에서 만들어지는 흙이 양구 흙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양구 백토는 저는 사실 후자로 보는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흙들을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도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직접적으로 드렸고 그냥 건너 들은 얘기로는 중국의 경덕진이라는 곳에서도 흙이 반출이 안 되고 완제품으로만 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거는 양구 백토로 만든 자기 어쨌든 페어다 보니까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른 곳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고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게 맞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저기 양구 백토로 만든 그 일부가 들어간 어쩌면 유약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기물들이나 이런 상품들이나 작품들이 있는데 뭐 이걸 또 다른 곳에서 어디서 파나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얘기해서 제가 선뜻 대답을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박물관 입장에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또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좀 오바인 것 같고 흙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양구 방산이라는 곳은 풍화가 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흙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산 중턱을 뚫고 들어가거나 개울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하 10m, 20m 아래에 좋은 양질의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불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옛날 그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나 비변사 등등이나 이런 조선시대 사료를 봐도 그 높은 산의 중턱에 깊게 갱열을 뚫고 들어가서 흙을 채굴하다가 매해 압사해서 사람이 죽는다라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듯이 그렇게 이제 매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흙들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산을 까내든지 개울을 까내든지 아니면 굴을 뚫고 들어가든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든지 퓨레카로 찍어내든지 그런 환경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 훼손이 있으면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되겠죠. 근데 우리 박물관 입장에서 굳이 아직 쓸 수 있는 흙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 흙들을 원석을 채굴해서 뭘 할 것이냐 대답하라 우리 박물관에서 작가들이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옛날에 이제 딱 한 번 채굴을 한 흙을 가지고 아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반출 안 하고 정말 특별한 전시나 특별한 연구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들한테 제한된 양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쓰는 것에 있어서도 저희가 1년에 작가당 한 300kg 정도로 유상으로 이제 판매를 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300kg라고 하면 잘 만드는 작가라면 뭐 심하게 얘기를 하면 다랑아리 30개 정도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적은 양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흙은 유약으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 300kg를 가지고 유약을 만든다라고 하면 아마 한 3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유약의 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서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극히 박물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산업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그거 개인이 하지 않는 한은 관에서 그 광산이라는 것은 또 채굴 실적이 꾸준히 있어야 돼요. 뭐 1년에 뭐 몇백 톤 뭐 이렇게 채굴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채굴 실적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그 원토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거를 이게 관에서 하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많을까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런 많은 양들을 채굴하기 위해서 무조건 산을 까야 되고 개울을 파헤쳐야 되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의 흙을 쓰지 않고 지역의 흙을 쓰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반면 지역의 흙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지역의 흙을 마음껏 작가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지금 현재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읽은 게 맞나요? 우리 작가님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지역의 작가들은 쓰실 만큼은 쓰실 수가 있어요. 지역의 양구 레지던시 아니고 양구에 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입주 작가에 한정한 건 아니고 양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작가들을 행정적 주소지가 양구에 사는. 네. 잘. 행정적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실거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근데 많은 작가들이 양구 백토를 쓰고 싶어 하고 양구에 살지 않는 작가들도 여기 이천에서 오신 작가님들도 있고 막 이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흙이 단종되는 바람에 작업을 못 하는데 혹시 양구랑 같이 그런 흙을 개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작가님도 있었어요. 저한테 제 소관은 아니고 제가 여쭤는 보겠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흙이 분명한 것 같아요. 오시면 제가 원하시는 흙을 같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음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박물관 내에 가면은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많은 장작가마들이 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한 5개 정도, 6개 정도의 장작가마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장작가마를 구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것 또한 이제 그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작가마는 전통적으로 자기를 구워내기 위한 그 기구, 시설이거든요. 그 청자나 백자나 부청자는 모두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구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막사발 축제, 문경에서 이제 그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구워내고 그것으로 축제를 하잖아요. 엄청나게 잘 돼서 이제 우수 축제를 지나서 뭐 지금 명예 이제 그 단계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데, 사실 이 장작가마를 뗄 때 지금 이제 소나무를 주로 해서 뗍니다. 근데 역사적으로는 소나무만 떼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펴봤을 때. 근데 아직도 소나무만 뗐다고 우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소나무만 뗄 수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그런 나무들을 이제 뗐었을 건데, 이 나무를 뗄 때 사실 이제 고온으로 올려야지만 자기로 구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00도를 무조건 넘겨야 되는 고온으로 구워야지만 이 도자기를 구워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온일 때 나무들을 투입을 하면 많은 양의 나무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이게 불완전 연소가 돼서 검은 연기가 납니다. 진짜 검은 연기가 나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검은 기둥이 높게 이제 치솟게 되는데, 그리고 냄새도 이상해요. 우리가 아는 장작되는 냄새가 안 납니다.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민원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환경보전법에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구워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도시는 물론이고 한적한 시골에서도 더 이상 장작가마를 이용해서 도자기를 구워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자박물관에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장작가마를 떼기 위해서 불을 붙였대요. 그리고 불을 떼다가 하루 만에 600통의 민원 전화를 받았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600통이면 계속 온다는 얘기예요. 그 600통의 민원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길 가다가 여기 나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장작가마를 더 이상 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남들이 못하는 거니까 우리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이게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첫 번째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가마보다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의 가마들이 있는데 그 가마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 가져와서 우리 양구에다 다 지어야겠다. 욕심 참 많죠. 첫 번째 지은 것이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불을 떼면 그 나무채가 날아가서 이제 그 기물에 있는 뭐 장석이나 이런 것들하고 반응해서 유약이 되는, 우리 여기 김윤선 선생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그런 이제 무유 가마를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주를 가면요. 제주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그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허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허벅을 구워내기 위한 가마들이 노란굴, 검은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불 떼는 방식이 조금 다르고 가마의 구조도 약간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그 허벅을 구워내기 위한 가마를 현무암으로 축조를 하게 되는데, 이 현무암으로 축조한 제주의 노란굴을 양구해 줬습니다. 근데 현무암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할 얘기가 좀 끝까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주에 노란굴을 짓는데 양구에 지은 것에 대한 정통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주의 현무암을 육지로 반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공무원인데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그 철원 지역에 현무암지대잖아요. 철원 지역에 그 현무암을 수배를 해서 양구로 가져오고, 그리고 제주의 그 무형유산 중에 가마를 짓는 굴대장이 있습니다. 그 제주의 굴대장이 와서 철원의 현무암으로 제주의 노란굴을 이제 지었고요. 그리고 경상북도 명장이신 김상구 선생을 통해서 이제 청자와 백자를 구워낼 수 있는 망생이 가마라고 이제 원추형의 기둥을 이렇게 쌓아서 이제 가마를 축조하는 그런 가마인데, 그 망생이 가마를 또 축조를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회령 도기 공장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 사기장이 이제 한 분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전시를 하면서 회령에서 사용했던 가마를 그림으로 그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을 다시 건축 설계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리고, 이걸 건축 설계로 다시 풀어달라 해서 이제 북한 회령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북한 회령 가마도 지금 하나 지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가마들이
이 연소가 될 때 발생되는 검은 연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도에 활동을 하고 있는 스티브 해리슨이라는 분이 만드는 가마가 있어요. 이 가마는 불을 뗄 때 거의 연기가 나지 않는 가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마를 직접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처음에 책으로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봐야겠어요. 호주로 가는 것도 좋게 해야겠지만 아예 양구에다 짓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분이 보내온 도면을 또 역으로 이제 건축 설계하시는 분한테 보여드리고 또 건축에다 태울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그 스티브를 모셔다가 또 양구에서 그 연기 없는 정작 가마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종류의 이제 가마를 지었고 남들이 하지 않고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망생이 가마는 청자백자, 무유, 그다음에 제주는 제주흙으로, 그다음에 연기 없는, 그다음에 회령 가마는 도기, 이렇게 여러 종류의 도기와 자기를 구원낼 수 있는 시설을 갖췄던 거고, 그리고 수많은 도예가들, 여러 장르 도자 안에서의 여러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서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도자 하시는 작가님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가스가마나 전기가마는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장작가마에다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무유소성 같은 거 그런 거를 되게 원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작가님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나 계획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가마를 지은 거고요. 그리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더 타 지역에 있는 작가들이어도 다 원하면 누구나. 다만 한둘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룹이 되어야겠죠. 근데 양구 백자박물관에서 기획해서 작가들을 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가마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단은 요 질문 하나만 하고 다음 공연을 연주를 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앞으로의 향후의 계획들이 더 많은 박물관이잖아요. 해왔던 것보다 앞으로 해야 할 게 더 많은 박물관으로 인식되고 느껴지거든요. 그럼 작가들에게 이 양구백자박물관이 어떤 의미의 공간으로 기억되고 앞으로 기대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부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가들에게요. 그 이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새 사실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저희가 웬만한 시설들을 사실 다 갖춰놨습니다. 흙을 만드는 시설까지 다 갖춰놨고요. 또 지금 흙을 만드는 시설도 좀 보강하는 작업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원료를 만들어내는 단계도 작가들이 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뭔가 유물이나 작품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제가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흙을 실험한다든지 만든다든지 유약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전통 방식으로 구워내고 구워낸 결과물들을 전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인식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박물관의 전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만 놓고 봤을 때 유물을 빼고 좋은 작가들은 사실 여기저기 잘 불려다닙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도 가고 국립현대미술관에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작가들은 그 작가들은 꾸준히 그렇게 불려다녀요. 그런데 우리 박물관도 그네들의 박물관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그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가져다가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한들 그 작품들을 보러 박물관에 올 수 있을까? 저는 물음표를 찍겠고요. 그리고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됐든지 간에 양구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양구에서 만들어진 원료로 양구에 있는 가마로 뭐 구워진 결과물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많은 작가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로 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론은 양구에서 작업해야지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저의 공식적인 질문은 끝났고요. 이거 흙에 대한 또 연주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이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전에 뭐 제가 좀 듣고 왔는데 다음 곡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까 어떤 작가분은 저한테 아주 궁금한 거를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어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김윤선 저희가 네. 무기하고 자기하고 구분하실 건데 찾아보니까 온도 차이던데 맞아요? 가마의 온도 차이, 수성의 온도 차이로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이론적인 거고요. 좀 부정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거고요. 일반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온도 차이로 되어 있는데 그 온도 차이도 그러니까 자화가 되는 정도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 좀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청자가 낮은 온도에 만들어지고 백자는 고온에서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그 이론은 좀 부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왜 그렇게 선생님 꼭 자기장으로 말씀해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백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백자도 부어지는 온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양구백자 같은 경우는 1200도 정도 되면 자화가 끝나요. 1210도, 20도 넘어가면 불에 견디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온도만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얘도 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1200도, 1210도, 20도 정도 된 그 부어진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자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기물을 이렇게 바닥에서 깨요. 깨서 깨진 단면을 혀를 들이대면요. 자화가 되면 혀에 있는 침을 빨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자화가 안 된 것들은 수분을 빨아들여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분 흡수율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양구백자 같은 경우 1210도, 20도 되면 이미 자화가 돼서 침을 빨아들이지 못하거든요. 이건 자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좀 다른 흙에 비해서 양고백자는 온도가 낮아요. 온도에서도 자화가 되나요? 네,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 낮은 온도에 잘 구워내면 경제적인 흙인 거예요. 연료가 덜 들어가고 노동력도 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큰 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잘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속을 내가 들어가서 그 불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이걸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진주 백점토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이제 뼈대의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자백자 구분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남들은 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부정합니다. 욕 먹을래나? 아주 단편적인 질문인데 네. 우선 옛날에 초기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너무 양구백자가 있다고 해서 도자기하던 사람이 지금은 다른 걸로 바꿨지만 그 임영순 군수님, 네, 임경순 임경순 교수님 춘천에 오자마자 그분 댁에 전세 살았어요. 아 예. 전세 살았기 때문에 그 부부하고 같이 몇 년을 어우러 살았는데 요거 사담인데 재미로 집이 교동에 희한해요. 이렇게 언덕을 이용해서 사서 2층이 주인댁이고 저희가 1층에 살았는데 임경수 군수님한테 손님들이 많이 오면 우리 집으로 우리가 1층에 사니까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뒷모습은 저쪽이 1층이고 우리가 이제 전세인데 1층에 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재미도 있고 해서 어우러졌는데 어느 날 그분이 양구 군수가 되더니 제가 도자기 전공했기 때문에 그 양구백자를 하셨다는 소문이 이제 들은 거예요. 저희는 그 집에서 이제 나오고서 따로 사는데 근데 그땐 진짜 실망했어요. 유물이 너무 없어서. 네, 그런데 중간에 또 한번 가봤어요. 저 춘천 사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좀 나아졌는데 그 후로는 안 가게 됐어요. 왜냐면 가봐야 많이 볼 수 없고 그때 2번 간 걸로 흡족하다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가마가 5, 5 종류의 가마가 그렇게 어렵사리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북한 그렇고 옛날 박물관이 있고 스튜디오 그러니까 입주 작가를 위한 스튜디오 그게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가면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조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저기 이렇게
저희 박물관하고 백두마을은 직선거리로 한 1.5km 떨어져 있고요. 차로 한 4, 5분 거리 정도 되고 저희가 유물은 매해 저희가 적으면 1억, 많으면 2억 정도 세워서 계속 유물을 구입하고 있고 현재 소장하고 있는 현대작품하고 유물하고 합치면 한 3,700여 점 정도 저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엄청 커져. 예. 그러니까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양도백자를 중심으로 수집을 했다면 지금은 제작지가 확실한 지역의 백자, 분원의 백자, 분원의 백자는 이제 질 좋은 백자를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가면은 옛날에 있던 기존의 그 백자 박물관하고 지금 새로 조성했다는 그게 다 같이 한데 어울려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떨어져서 제가 볼 때 관광으로 볼 때 최초에 지어진 박물관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증축을 해서 580평짜리 건물이 하나 더 있고요. 가까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레지던시 공간하고 가마는 여기서 직선거리로 1.5km. 가면은 근처에 있어서 예, 거기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자, 천자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좀 별로 탐탁하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백자라고 하는 것에 위약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백자라고 불리는지 그러니까 흙으로 구분하는 건지 구분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흙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자토로 성형을 하고 맑은 유약을 바르면 하얀색이 보일 것이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흙으로 하면 청자빛이 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다 뭐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금속 쌍나무를 착착 집어넣어 만들면 검은색의 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태토를 가지고 백자, 청유백자, 흑유백자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철분의 함유량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자토는 철분이 1% 이하 함유되어 있는 원료로 작업을 했을 때 좋은 백자 원료고 2% 3% 이상 함유되어 있는 거는 분청자나 청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1%에서 2% 함유되어 있는 흙으로 작업을 했을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 것이냐.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그 엔지니어들한테 그 세라믹 기술원의 그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 없죠라고 그분들도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흙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사실은 일반 관람객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흙으로 만드는지 알 수 없죠. 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성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넣어서 산화 감안을 했느냐, 한원 감안을 했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같은 유약을 발라도 다르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달라지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으로 작품이다. 그것도 사실 좀 예, 그러니까 전통자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식의 구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나머지 그 외의 것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정말 좋은 안료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불완전 연소를 시키지 않아도 청자유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싫었어요. 막 그렇게 구분하는 게 싫어서 저는 부정을 한 1차적인 부정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딱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교과서처럼 되어 있고 그것을 공부해서 다 그게 맞는 양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일단은 부정을 하는 이유가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라고 저한테 맡긴다면 쉽지는 않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대학에서 권순영 선생님한테 단순하게 그때 지금은 알려고 뭐고 유학도 정통 유학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었어요. 백자냐 청자냐 그리고 이제 그 규석, 장석 이런 식으로 천연 안료로만 사용했는데 그때 처음에 1학년 때 검정색 고룡토라는 검은색으로 해서 청자 재료다.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맨날 시커먼 흙만 가져와다가 고학년 되니까 하얀색 흙이 토연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걸로 또 한동안 했는데 단순했어요. 그 조금 해답이 될지 우리가 40년 전에 할 때는 순수 유약이건 흙이건 순수 고룡토에서 가져오면 청자흙이고 시커먼 흙이고 강진흙처럼
그 다음에 어디서 지금 양구에서 가져왔는지 뭐 본향에서 가져온 거지만 우리 학교에 딱 도달했을 때 하얀색 밀가루 같은 갖고 밀가루보다 더 고운 입자를 가진 진흙을 가지고 했을 때는 딱 2가지밖에 안 했는데 살고 뭐 남의 나라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요즘 도자기 한 사람들 거 흙을 이렇게 거기 써있는 거 보면 뭐 규조도 무슨 또 해서 알려도 너무 많아서 아마 그 백자 청자는 유물상에 그냥 푸른색을 띈 거를 청자 하얀색으로 이조시대 때 놔둔 단순하게 백자로 이제 우리가 했다면 지금은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시대적으로 너무 달라진 세상에서 지금 살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때는 그냥 청자, 이게 결과물이 파랗게 나오면 그 청자 있잖아요. 그러면 청자라고 하고 유학을 뭘 어떻게 했든 환원했든 소송을 어떻게 했든 결과물이 하얗게 나오면 우리 백자라고 이제 개념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박물관 다니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규정짓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야 그 이론도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센 질문 누가 하신다고 그랬다고 아까. 가벼운 질문 하나. 네. 어차피 오늘 양구백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백자박물관에 가서 봤을 때 영상을 보여준 것이 있었는데 백호 채굴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라에 관련한 사람들을 갱년을 끌고 들어가서 생리장을 하고 도망갔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하루에 걔는 할당량이 어느 정도 됐을 것이며 그 흙이 좋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여주이천 강제로 흙을 그 강의 배를 이용해서 분반을 했다고 그러실 때 그 양은 어느 정도 됐을까? 그 흙의 채굴에 대한 거는 문헌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을 해보면 1년에 약 500석에서 550석 정도를 채굴한다고 돼. 그러니까 연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 캐.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연간 500석에서 550석 정도를 채굴한다고 되어 있고 채굴하는 사람은 약 500호가 여기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0호면 한 집에 한 명씩만 따져봤을 때 500명 정도가 그 흙을 채굴하기 위해서 동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흙은 일정한 시기를 중심으로 채굴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번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꼭 필요할 때는 또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응급하게 그 흙들을 이제 채굴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00석에서 550석은 한 석은 한 섬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한 석은 144kg예요. 그래서 500석에서 550석을 그 무게 단위로 풀면 이러지 머리가 73톤에서 80톤 정도 될 겁니다. 그 흙들을 매 채굴을 하는 거예요. 근데 1인이 하루에 얼마나 채굴을 할 수 있냐 이거는 좀 따지기가 어려울 게요. 예를 들어서 그 흙에 도달하기 위해서 벡터가 나오지 않는 것을 그야말로 불로 뚫고 들어가는 시간도 따져야 될 것이고 또 양질의 흙이 있다고 보면 빨리 채굴할 수 있을 것인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헌에 보면요. 흙을 뭐 양구백토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쓰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양구백토를 채굴을 했어요. 뭐 500석을 채굴했는데 그 500석을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까 흰색, 검은색 얘기하셨는데요. 제 경험상 하얀 흙이에요. 백자토예요. 이제 그 흙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다닐 때 찾았는데 하얀 흙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 불에 구웠는데 검은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분원으로 흙을 가져가기 위해서 채굴한 흙들도요. 이 흙이 분원에서 쓸 수 있는 흙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미리 실험해보는 실험 건조소로서의 역할도 양구 지역의 가마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흙을 이제 실험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양지에 있는 흙이냐 음지에 있는 흙이냐에 따라서 흙의 성질이 또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는 흙은 훨씬 더 이제 물러요. 그러니까 유약의 재료에 가까운 거예요. 흙으로 성형할 수 있는 흙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구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채굴해야 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믹스를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만큼을 채굴했냐라고 이 규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00호가 여기에 응했는데 500명이 채굴했다라고 단정을 하고 500석에서 550석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1년에 이제 한 사람이 채굴을 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석 144kg가 1인당 채굴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냥 작가, 흙을 만지는 사람으로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양구 백서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협업할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마가 한두 개가 아니라 사실 5개씩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거기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간절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백사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애를 쓰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전통성에 대한 부분을 잊고 계시는 건지, 양백자 하면 이것이다라고 하는 전통성을 잊고 있는 건가. 또 하나는 전통성이 아니라 지금은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수요도 많고 인기가 있듯이 패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양구백자박물관만의 어떤 아이덴티티 또는 뭐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별도로 개발하는 분들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제 그 박물관의 문화상품 개발, 생산 개발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저희가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땅만 6만 평이 넘어요. 그 6만 평에 나오는 제초 작업도 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희 직원이 10명이고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한 6분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그 모든 시설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인력들을 이제 뽑아서 운영을 하긴 했지만, 그 한 명이 또 온전하게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또 휴일날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체험도 해야 되고, 그 일일 체험도 해야 되고, 뭐 도예 강좌도 해야 되고, 또 뭐 유학도 팔아야 되고, 제임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온전히 이렇게 생산에 전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개인 작업하듯이 그렇게 상품 개발하지 않습니다. 쉽게 그 이유는 전문 알겠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어딘가로 이제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서 이제 그런 교육이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전공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분들을 좀 모셔다가 체계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장소와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 아이디어 좋던데요. 여기 양구는 이성계님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집중해서 다른 사기라도 모형이 좋으니까 그거를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양구의 그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성계님하고 계속 저 진짜인가요? 양구 신생아들한테 저 태 항아리를 선물한다는 게 지금 현재? 진짜 겁니다. 너무 좋은 그런 너무 좋은 아이디어. 예, 그 양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주문 받았을 때가 1년에 250개 생산이었어요. 근데 지금 250명이 안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의미를 굉장히 살리면 좋겠어요. 그 꼭 태가 아니라 이성계님을 우리는 계속 팔아야만 양구가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데서 네, 열심히 국립박물관 가서 딴 거 차용하려고 열심히 파고 열심히 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는데, 이거는 제가 사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불구절게 또 개인적인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양구에 지금 채굴
하기는 힘들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이게 거기 박물관의 그 주변 양구 지역을 탐색을 하시면서 혹시 백토가 좀 있을 만한 그 뭐 지리적으로 보셨을 때나 뭐 환경적으로 보셨을 때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느 위치나 뭐 이런 것 있을까요? 예상하고 계시는 백토 그럼요. 있으세요? 예, 저는 알고도 있고 그리고 다 제가 쓴 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걸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한 50여 개의 가마를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았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논문이 하나, 논문인지 어딘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강원도에 한 80여 기 정도의 가마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0여 기가 양구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아까 그 50여 개의 기는 뭐 여말선초의 가마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한 70여 개의 가마가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실 이제 뭐 아무리 폭탄이 떨어져도 그 흔적들은 있을 건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양구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소양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도 많고요. 그리고 화천댐으로 인해서 수몰된 지역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안 된 그런 곳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온전하게 이제 아까 그 50여 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이제 싹 따져봤을 때 일제강점기 때 한 7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 여말산초의 가마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싹 따져보면 최소 뭐 좀 한 200개 이상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상품화하면 좋겠는데 그 옛날에 거기 가서 유물은 잘 못 봤지만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거는 옛날 수로로 뗏목으로 저기 경성 저기 나라 한양으로 그거를 운반해서 납품을 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신선하고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실을 뗏목 형태라든가 이렇게 상품 개발할 때 물과 연관돼서 그런 수로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고 알 수 있게끔 수몰됐지만 그때 강이 있었다는 것도 그게 납품의 길이었다는 것도 이렇게 자꾸 불쳐내서 그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고 지식이었어요. 네, 원래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스페셜한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이 로컬이 스페셜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도자에 되게 매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런 이 진지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근데 오늘 그 학생들이 오진 않았는데 사전에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들을 좀 보냈어요. 관장님 오시면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강원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보냈는데 굉장히 직관적인 질문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그러니까 박물관 관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뭐 사실 이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뭔가 제가 그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도예를 전공했고 제가 4년 내내 도자기를 전공했지만 양구에 백자가 있는지 백토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있었다 하더라도 방산백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사료들을 살펴보니까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양구백자, 양구백토로 바꿨고 우리 방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름 바꾼 거를 가지고. 근데 뭐 그런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뭐 학예사 등도 취득할 수 있었고 처음에는 뭐 학예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는 박물관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활동할 때 뭔가 좀 영향이 있게끔 보이려고 하니까 대외 직명을 이제 관장이라는 걸로 바꾸고 뭐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학예 업무를 하는 사람이죠. 학예 업무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최소한 근무 경력이 일단 있어야 될 거고요. 근데 무작정 이제 아무 근무 경력은 아니고 경력이 인정이 되는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고 근무 경력을 이제 가져서 이제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석사 학위를 가지고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되면 이제 그 3급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박사 학위를 가지고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으면 또 3급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급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경력 인정 기관에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2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5년. 그리고 2급이 되고 나서 또 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이 되면 1급 학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국립박물관이나 뭐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뭐 적절하게 시험에 응시해서 바로 관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국립박물관 같은 데서는 그냥 그 신입 학예사로 시작해서 학예관이 되고 뭐 학예실장이 되고 이러면서 뭐 관장님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일단 녹화되니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구백자 박물관에서 일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아, 일을 하려면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 전시기획을 뭐 꿈을 꾸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제적으로 뭐 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작업해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대학교 학생들이 질문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있다가 네, 레지던시 입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레지던시는 저희가 그 일정 시기가 끝나면 이제 그 공고를 띄우게 되고요. 공고를 띄우게 되면 그 포트폴리오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뭐 그런 그 희망 원서들을 접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사는 사실 제가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저는 아예 다 아시겠지만 저는 심사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저희 박물관 그 운영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운영위원분들께서 그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셔서 이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이제 입시평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 주신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작가의 포트폴리오를 볼 때 특히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포트폴리오보다는 만약에 제가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하진 않지만 저는 입주 작가들을 뽑을 때 저는 첫 번째 인성을 볼 겁니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면접으로 해서 뽑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포트폴리오는 보겠지만 첫 번째는 인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기본이고 네. 그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인성을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의 강원대학교 학생들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별로 아는 거 없고 그냥 여기에 왔거든요. 근데 여기 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리고 양구 백자 박물관이 이렇게 좋은지를 몰랐어요. 그냥 춘천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냥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양구 백자 박물관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양구 백자토 이런 거 발전을 위해서 관장님이 이렇게 기획력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러다가 혹시 참 쓸데없는 질문인데요. 혹시 이러다가 뭐 군수에 나가라든가 공기사에 나가라든가 이런 제의가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저는 제가 제 개인 생활을 뽑아드릴 거예요. 너무 훌륭하시고 진짜 진심으로.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너무 훌륭하시고 진짜 양구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그 마케팅을 하시거나 양구를 이렇게 살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양구하면 사과밖에 몰랐거든요. 박수미술관하고. 근데 진짜 새롭게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도 너무 차근차근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살려야겠다, 이런 또 양구 그 가마도 이렇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하니까 되게 훌륭해요. 어떤 정치가들보다도 더 훌륭해서 뭐 강원 지역은 물론 양구는 좁지만 더 나오시면 굉장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표 몰아드리고 있는데 근데 간혹 이제 그런 그 얘기들을 듣기는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옆에 계신 선생님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술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차근차근히 진짜 문서에 의한 어떤 그 아주 공식적인 일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 최소 몇십억, 이런 단위의 그 예산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 뭐 기획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어떤 뭐 기획력도 필요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정치력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 일들을 수행할 때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런 정치력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요. 그런 정치는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머리 아프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우리가 무슨 여긴 양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근접해 있는 도시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플로어라는 주제로 춘천에도 제가 고탄리에 도장터가 있었다. 그거 하나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왜 있었을까 했을 때 그게 타고 올라가 보니까 양구까지 올라가서 그 플로어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작가, 인천에 있는 작가까지 다 모아 전시를 하게 됐는데, 춘천에서 이런 전시를 하셨잖아요. 춘천에서 이런 전시를 하시는 거 마찬가지로 타 지역과 이렇게 협업을 하거나 해서 이런 전시나 어떤 기획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좋죠. 그러면 타 지역에 춘천에 있는 작가들도 양구 백토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무작정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행사가 있던, 전시가 있던, 연구가 있던 그럴 때는 특수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우리 도민유 팀장님도 있고 다 증거가 나왔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예 좀 대놓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특강 이제 마무리 짓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희 전시 기꺼이 유물부터 그다음에 양구 리전시에 있는 작가님들에게 독려해 주셔서 춘천 시민들에게 이런 좋은 작품들 보여주고 이런 길을 열어주신 박물관 관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